2026년 3월 2일 새벽입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도시 상공에 이란의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 단지가 처음 타격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는 그게 단기 충격으로 끝나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3월 18일과 19일 같은 곳에 미사일이 두 번째로 날아들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4기의 LNG 생산 설비 중 2기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 CEO 사드 알 카비가 로이터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네 나라를 직접 호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그리고 한국. 이 나라들과의 장기 LNG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공들여 쌓아온 에너지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직접 거명됐을까요? 이 사태가 한국에 어디까지 파고드는 걸까요? 불가항력 선언의 법적 의미부터 짚어야 합니다. 불가항력이 적법하게 선언된 계약에 대해서는 대체 물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계약서 안에 잠자고 있던 조항 하나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는 보여줬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에너지 협력의 법적 근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먼저 LNG가 왜 석유와 완전히 다른 세계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 대부분 가격이 오르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아껴 쓰면 되고 가스 요금이 오르면 덜 쓰면 된다는 식입니다. 석유는 그 논리가 통합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생산되고 공급처가 막히면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조선은 흔하고 대부분의 항구에서 하역이 됩니다. LNG는 그 유연성이 구조적으로 제거된 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압축해야 하고 그 상태를 수천 킬로미터 바다에서 유지하려면 이중 단열 구조의 전용 선박이 필요합니다. 한 척 건조 비용만 수천억 원에 완성까지 2년 이상입니다. 도착해도 아무 항구에나 내릴 수 없습니다. LNG를 다시 기화시켜 배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입 터미널이 있는 항구에만 접안이 허용됩니다. 그 터미널 하나 건설에 최소 5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위기가 터진 뒤 대체 공급처를 찾겠다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 구조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을까요? 2024년 한 해 한국이 수입한 LNG는 4,633만 톤입니다. 세계 3위 수입국입니다. 전국에 9개의 LNG 수입 터미널, 77개의 저장 탱크, 5,346km의 배관망이 깔려 있고 약 2천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이 인프라를 짓기 위해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 번 깔린 인프라는 그 자체가 경로를 강제합니다. 이미 지어진 LNG 발전소는 계속 가동해야 하고 수천만 가구의 배관에는 계속 가스를 넣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쌓은 인프라가 오히려 의존도를 고착화시키는 역설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대부분의 보도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CEO가 발표한 숫자들입니다. LNG 수출 17% 감소, 콘덴세이트 24% 감소, LPG 13% 감소, 나프타 6% 감소, 그리고 헬륨 14% 감소. 마지막 항목에서 멈춰야 합니다. 헬륨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헬륨은 웨이퍼 표면을 냉각하고 세척하는 데 씁니다.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공정에서 단 하나의 미세 불순물도 허용되지 않는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데 헬륨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MRI 기기는 초전도 자석을 영하 269도로 냉각하기 위해 액체 헬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타르는 미국에 이어 세계 최상위권의 헬륨 생산국입니다. LNG 트레인이 파괴되면 여기서 함께 추출되는 헬륨 생산도 동시에 줄어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 공장들이 헬륨 공급 차질로 생산의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 피해는 에너지 분야를 훨씬 넘어섭니다. 미사일 한 발이 에너지 시장과 첨단 산업 공급망을 동시에 건드리는 구조입니다. 운송 경로도 동시에 막혔습니다. 카타르에서 생산된 LNG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아시아로 옵니다. 가장 좁은 지점이 33km에 불과한 이 수로를 통해 전 세계 LNG 무역의 약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이번 사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86%가 줄었고 약 700척이 해협 양쪽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생산시설 파괴와 운송 차단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충격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곱하기로 증폭됐습니다. 그 결과가 즉각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유럽 기준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약 50% 폭등했습니다.
아시아 LNG 스팟 가격 지표인 JKM은 2022년 러시아 에너지 위기 때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는 유럽이 미국과 카타르로 빠르게 공급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타르 자체가 공급을 멈춘 상태입니다. 대체제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시간의 차원에서도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공격 이전까지 카타르는 2026년 하반기 노스필드 이스트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200만 톤의 추가 LNG 생산 능력을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그 증가분을 이미 전망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망이 백지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산 차질에 더해 예정됐던 증가분까지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차질이 한 달 더 지속될 때마다 전 세계 연간 LNG 공급에서 추가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누적됩니다. 에너지 충격이 경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했을 때 국제 유가는 넉 달 만에 4배로 폭등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이미 식은 경기가 더 죽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이미 높은 물가가 더 올라가는 함정. 에너지 충격 하나가 10년에 걸친 거시경제 상처를 만들어낸 겁니다. 2022년 스리랑카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폭등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고갈됐습니다. 연료를 살 달러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발전기 연료가 없어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를 점거했고 대통령은 몰디브로 탈출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정권 붕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한국이 스리랑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GDP의 2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생각하면 에너지 충격의 파장은 다릅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원화가 약해지고 그러면 수입 에너지 비용이 다시 비싸집니다. 에너지 충격이 환율 충격으로, 환율 충격이 다시 에너지 비용 충격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버티는 나라들은 무엇이 다른가?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54기를 전면 중단하면서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됐습니다. 일본이 택한 해법은 단순히 더 많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외 LNG 생산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구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권리를 가진 참여자가 된 겁니다. 공급이 줄어도 자신이 지분을 가진 물량은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KO가스도 모잠비크, 캐나다 등지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KO가스가 자체 생산하는 해외 LNG가 연간 약 700만 톤인데 전체 수입량은 463만 3천 톤입니다. 자체 생산이 총 수입의 15%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풍력으로 생산합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40년간의 투자가 만든 결과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에서 얻습니다. 이번 LNG 위기에서 두 나라의 산업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가 보내는 경고는 하나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무너지는 나라와 버티는 나라를 가르는 것은 위기가 터진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쌓아온 공급망의 설계도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온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한국이 직접 거명됐다는 사실은 지금 이 나라의 에너지 구조가 과연 다음 위기를 버틸 수 있는지를 묻는 신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떠먹여주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